이 영상은 학생의 보충 설명 요청에 대한 설명 영상입니다. 인문예술 6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 정리 및 보충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 시청은 진도율과 출석 체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학생만 시청하시면 됩니다. 자, 인문예술 6 제시문 첫 번째 문단부터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의 앞부분은 자신의 손가락이 베어서 아플 때 나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직접 안다라는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 내 손가락이 베어서 아플 때 나의 마음 상태도 역시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인지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추론 없이 나의 마음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는 설명이죠. 그러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문은 그러나 뒷부분에 있습니다. 내가 손가락이 베어서 아픔을 내가 느끼는 형태, 즉 나의 마음 상태를 아는 것은 나의 경험으로 알 수 있지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는 방식, 즉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건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나의 마음 상태는 내가 직접 알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느끼는 마음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타인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타인도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이러한 문제를 철학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철학에서의 대표적인 회의론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의심입니다. 앞서 말했던 설명인데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와 똑같이 다른 사람도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의심. 이게 첫 번째 철학에서의 회의론입니다. 자, 두 번째의 회의론은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식적 회의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의심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과거를 근거로 했을 때 미래를 예측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정당할까라는 문제, 이게 바로 세 번째 이야기하는 귀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철학에서의 대표적인 회의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문단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의심을 품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그 문제를 유비논증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서는 유비논증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하면 A라고 하는 대상이 A, B, C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또 다른 대상 B라고 하는 대상이 만약 A와 유사한 A-B-C와 같은 똑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A에 추가될 수 있는 D의 특징이 이미 B의 경우에는 A와 유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B도 D-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비논증입니다. 첫 번째 문단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 A라고 하는 존재, 즉 내 마음 상태가 만약에 손을 베었을 때 아프다라고 느꼈다면, 나와 비슷한 특징을 지니는, 즉 눈도 가지고 있고 두 눈을 가지고 있고 또는 숨을 쉬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A와 같이 B도 가지고 있다면, A라고 하는 대상이 손가락을 베었을 때 아팠다고 만약에 느꼈다면 역시 B라고 하는 대상도 그 마음 상태가 아프다라고 느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유비논증으로 설명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유비논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요 네 번째 문단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 네 번째 문단이 바로 이 유비논증은 확실성이 좀 부족하고 개연성도 약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징은 이 유비논증의 한계를 귀납의 문제하고 연관시켰다는 겁니다. 아까 두 번째 문단에서 철학에서 대표적인 회의론이 있는데 귀납 문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유비논증으로 설명하는 건 귀납 문제의 한계 때문에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문단입니다.
자, 네 번째 문단에서 보면 귀납론증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귀납 추론이 무엇인지를. 자, 그럼 여기 귀납 추론이라는 것은 네 번째 문단의 다섯 번째 줄입니다. 자, 지금까지 해가 떠왔기 때문에 내일도 해가 뜰 것이라는 귀납 추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도 해가 떴고 내일도 떴고 뭐 어제도 떴고 뭐 등등등. 그렇다면 내일도 앞으로도 해가 뜰 것이다라는 추론이죠. 이게 보통 여태까지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화한 추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관찰 증거에 근거하고 있어도 이 결론이 참일 것이다라는 건 우리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뭐 다른 뭐 환경 오염이나 등등의 문제로 해가 뜨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결론이 참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관찰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결론이 참임을 보장할 수 없는데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라는 거. 이게 귀납의 문제인데 사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 아는 것은 아까 앞부분에 이야기했듯이 단 하나의 사례만 가지고 단 하나의 마음 상태만 가지고 나의 마음 상태만 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수많은 관찰 근거가 아니라 오로지 나의 마음 상태와 나의 특징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지지 논증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에서 말했듯이 유비 논증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게 바로 네 번째 문단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문단입니다. 여기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이번에는 인식적 회의론에 의해서 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식적 회의론 아까 앞부분에서 마찬가지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여기 철학에서의 대표적인 회의론 중 하나 인식적 회의론이 있었습니다.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은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또 설명하다 보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든 걸 다 의심해야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신체나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것도 의심. 나는 과연 신체가 있는 것일까라는 거 의심.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의심하게 되니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도 설명할 수가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죠. 확실한 건 뭐뿐이다. 의심하고 있는 나뿐이다. 이걸 여기선 유아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어떠한 철학적인 설명으로도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가 설명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행동주의를 또 끌어들입니다. 여기 68페이지 끝에 줄이요. 그런데 마음이란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불과하다는 주장. 이게 행동주의죠. 아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가지고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늘 내가 느낀 마음 상태를 그대로 행동으로 표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슬픔을 느꼈으면 슬픔을 표현할 수 있지만 또 내가 슬픔을 느꼈을 때 우리는 꼭 슬픔으로 표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분노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결국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행동주의로도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설명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기 한편이라고 하는 요 뒷부분입니다. 마음을 행동 대신 신체, 특히 뇌를 구성하는 물질과 동일시하는 동일론, 이것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겠죠. 우리의 마음은 뇌의 상태와 동일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동일론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물질적인 겁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 근데 뇌의 변화라는 거는 CT 촬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건 물질적인 거. 그럼 결국 비물질적인 요소하고 물질적인 요소를 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줄에 보면 마음은 본질적으로 물질적인 것과는 다르다. 이게 이원론인데 이 동일론에 의한다면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걸 동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한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이 지문 자체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문의 경우는 마음의 문제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다루고 있어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시험은 사실 과학 문제나 철학 문제가 아니라 과학이나 철학 지문을 활용한 국어 시험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비문학은 마치 퍼즐 찾기 같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답은 제시문 안에 언어로 다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찾는 연습만 하면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